지난 6일 한국에 입국을 막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최초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판정받은 사람이 나온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받은 사람 16명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청정국가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 하노이가 뚫리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을 무너뜨린 26세 여성의 놀라운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일본 철강회사 수장의 딸로 베트남 부유층으로 알려진 화류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족들 모두 판정을 받았으나 혼자서 이를 피해 프랑스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 돌아와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녔으며 클럽에서만 500명 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여성의 64세 친척과 27세 운전기사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소식에 나라가 뒤집히며 지금 하노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고야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리면서 일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13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까지 16만 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했지만 일본은 만 건에도 못 미쳐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하는데 일본은 1000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 실제 숫자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일본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을 막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해서 숫자가 많이 발생한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가 되었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이 이제는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에게까지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며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진단키트를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한 주에 무려 14,0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유전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시젠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진단키트가 모자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동맹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가 4천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진단키트가 200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일 영국 금융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시즌을 언급하며 거대한 제약업체 호프만 라로슈 등에서도 믿을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즌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즌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면서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진단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계가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왔기에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 했던 베트남도 지금 뚫리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진단키트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 세계 30여 개국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일본의 스가는 총리 관저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먼 거리에 있는 의원 기숙사에 여전히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리는 왜 총리 관저에 안 들어오느냐라는 것이 지난 9월 총리 취임부터 국회에서 단골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은 아주 신속하고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는데 매번마다 의원 기숙사에서 몇십 분 걸려서 총리실로 출퇴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이 느려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리 관저 미입주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황당한 이유들도 알아봤습니다. 스가가 총리 관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때문입니다. 13일 오후 11시 8분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스가는 20분 뒤인 11시 28분에 총리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비상사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총리가 총리실 옆에 있는 관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비상사태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 제기가 다시 된 것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수도 직하형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로가 두절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20분이 지나도 총리실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관저에 거주하면 바로 도착해서 비상사태에 대응이 가능하다. 사용하지도 않을 관저 유지관리비로 연간 1억 6천만 엔, 약 16억 8천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저는 상당히 넓은 주거 공간에 집무실과 회의실까지 갖춰놓고 있고 많은 편의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왜 굳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또 지난달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그날 밤 의원 기숙사에서 총리 관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저에는 이미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그 야밤에 시간 맞춰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택이 요코하마에 있는 스가는 9월 취임 후에도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1993년에 취임한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아베와 스가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도 총리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고 스가도 의원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고 총리 관저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스가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몇 가지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 총리의 운명이 단명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관저에 들어간 7명의 총리 중 고이즈미를 제외한 6명이 1년 전후로 퇴진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도 1차 내각 때 총리 관저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퇴진했습니다. 2차 내각 때에는 총리 관저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7년 9개월 동안 집권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어서 총리를 한 번밖에 못하고 다 물러났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확률이 보여주는 데이터에 이런 소문이 난 것입니다. 지금 스가는 총리를 한 번 더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괜히 총리 관저에 입주해서 찜찜한 기운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임 총리가 된 것에는 무서운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가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총리 관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는 총리 관저를 목표로 한 쿠데타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5.15 사건은 무장한 해군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해서 이누카이 스요시를 사살한 사건입니다. 몇 개의 조로 나눠서 총리 관저, 미쓰비시 은행, 경시청, 변전소를 습격해서 계엄령과 군벌 내각을 수립하겠다는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총리 관저에서 총리와 경비원들이 사살당했습니다. 또 이육 사건은 1936년 육군 청년들이 1,500명의 하사관 병사들과 함께 일으킨 쿠데타 미수 사건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다 갈아치우고 일왕 친정을 실현하면 정치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중기관총과 기관총, 소총 등의 무기를 들고 총리실 등을 습격해서 많은 대신들과 경찰관들을 사살시켰습니다. 이후에 총리 관저에서는 그때 발생한 총탄 흔적과 혈흔들을 다 지우고 포장하고 숨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숨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총리실을 경호하다가 갑자기 숨진 경비원과 경찰관들의 억울한 사연들과 눈물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총리 관저에서는 귀신이 보였다, 실제 유령이 있다 등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관저에 거주하는 총리들이 단명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야당 의원들이 아베에게 총리 관저에서 나온다는 유령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리 관저에 있는 귀신 때문에 총리를 한 번밖에 못하게 되었다. 아베가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는 스가는 죽어도 의원 기숙사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스가는 개인적인 성향이다. 나는 기숙사가 편하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쉬어야 쉬는 것 같다 라고 반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총리가 되면 의원 기숙사에서 사는 권리를 없애자. 관저가 뭔지 모르는 총리는 필요 없다. 관저 유지 관리비는 스가가 물어야 한다. 누구 때문에 큰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관저의 의미도 모르고 비상사태 상황의 10분의 차이도 모르는 총리는 필요 없다. 스가가 기숙사를 선호하는 것은 입퇴관 시에 체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아주 편하게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비상사태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회식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또 야당은 2005년부터 관저 유지 비용으로 86억엔 약 902억 5천만 원이 들었다. 텅텅 비어있고 사용도 하지 않는 관저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스가가 총리 취임한 9월에 내부 보수 비용으로 439만엔 약 5천만 원이 들었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왜 또 수리했느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국회에서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스가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짧은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일본은 귀신을 믿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등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지 말고 빨리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귀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은 총리 관저에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가 귀신이 무서워서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귀신 노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참 놀고 앉아